nuance.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조응천 전 의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주 여유가 넘치고. 네. 예. 22일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18일 만에 시정연설 하러 가긴 갔대요. 그때도 아마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마지막에 그 예산 개원식도 안 가고. 그리고 뭐 반이 나가서 나 퇴진하라고 그런다고 안 갔잖아요. 예. 개원식도 예. 안 나가고 또 본예산 시정연설도 안 가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해도 기저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예, 조금만 잘하면 그렇죠. 엄청 잘해 보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이거 왜 얘기했다. 엠브레인 퍼블릭 킬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우리는 이를 약칭해서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왜 보험 광고할 때 끝에 막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하도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해서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무난하게 국정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믿고 싶고. 네. 국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허니문 기간 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저효과가 있고. 또 첫 조각도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빼놓고는 아직은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조금 지나면 뭐 좀 나오겠죠. 예.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대략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방 주장만 한 거에 불과하죠. 예. 주장을 하면 그러면 당신 말이 어떻게 사실인지 근거를 갖고 와라. 증명을 해봐라. 근데 그거는 못 낸다. 뭐 낼 수 없는 자료다. 뭐 그런 걸로 그러면 자료를 못 내면 증인이라도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 굉장히 가깝고 각별하게 해줬다는 강신성 씨 같은 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첫날 얘기 다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강신성 씨한테 확인을 해보면 뭐 똑같은 말을 하고 그게 사리에 맞으면 뭐 그럴 수 있네 라고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문회란 게 야당 국회의원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국민을 납득시키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임명직이고 예.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예.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하기 전에 예. 과연 동의를 할 만한가 여부를 따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걸 따지는 그런 절차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문점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입증 책임은 저는 후보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할 때도 갸우뚱거리고 이거 자료가 있냐 없다고 하면 당사자한테 연락해요. 그럼 쪼르륵 갖고 와요. 안 갖고 오면 그거는 뭐 브랭크로 놔두고 X자를 그어서 이런 거는 해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불가합니다. 라고 해서 아예 단상에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은 정권 초반기니까 아마 검증 절차가 굉장히 셋업이 안 돼가지고 뭐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11월 말에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강행해서 통과시킨 법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정보 보호 혹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인가? 뭐 그래요. 인사청문회는 요 증감법이 준용이 됩니다. 예. 만약에 근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당시 한덕수 대행이 이거 개인정보와 영업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얼마나 웃기냐. 지금 자료 내놔라고 얘기하는 야권 쪽에서는 예. 이걸 거부해 가지고 법이 안 되게 하고 지금 자료 다 냈다 야 그런 걸 어떻게 내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여당 쪽에서는 이걸 우격다짐으로 강행 처리를 했어요. 아무리 롤플레이를 하지만 여야가 뒤바뀐다고 해가지고 180도 바뀐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여나야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난감한 건 국민이에요. 아니 일단 산수가 안 맞고 그리고 거기다 부해를 돋구잖아요.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청문위원을 저렇게 뭐 비아냥거리는 건 최근 들어서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 그 야당 국회의원이 자연인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되나요? 어쨌든 국무총리 등 임명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특히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정당성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국민들이 감시를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압도적 다수니까 동의할 수 있고 동의했으니까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원래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국민이 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쌓이면은 정부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까 지지율 뭐 62% 네. 뭐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해가지고 20 몇 프로 훅 그냥 떨어졌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기에 인사 가지고 굉장히 난맥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도스태핑을 하면서 기자한테 획 떨어보면서 아니 전 정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우리 정부 사람들이 자질이나 이런 게 맞아요. 그러고서는 훅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이런 게 이제 계속 쌓이면은 이게 전부 다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도저히 인계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절차가 국민들로서는 납득을 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가슴 속에 남아 있고 하나 저금을 해놓은 거죠. 이 강바닥에 온이가 계속 쌓이면 이거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비 조금만 와도 넘쳐요. 그것을 온이 쌓고 있는 거예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어쨌든 임명은 할 거라고 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저 대통령도 그때 야당 지도부하고 오찬하실 때 뭐 청문회 지켜보자. 그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참 이 답답한 게 저도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어요. 아니거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 내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아마 찬사가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 정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걸 결단을 내리면 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국정 동력 상실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네. 그 다른 11명의 장관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특이한 분이 그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위원장 하셨던 그렇죠. 민노총이 있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이 있고 송미령 장관이 있고 또 첫
국방장관, 예. 뭐, 안규백 의원이요. 뭐 그런 정도로 예.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어쨌든 그 도로를 사가지고 횡재를 하신 그런 분이 계셔서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좀 청문회 과정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송미정 장관 그 문제가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몰랐는데 여당 야당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당으로서는 아니 우리 진영에서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저기서 조금 더 해라 그런다고 낼름 말을 바꾸고 저쪽에 가서 아부를 해? 또 야당은 아니 우리 쪽에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저런 사람 데리고 가지고 찝찝하게 더군다나 농축산부 장관,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적으로 그 호남 지역 의원들이 그쪽이 해왔죠. 아무래도 많죠. 그럼요. 또 그 평야도 많고.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쌀 농사 엄청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원들이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뭐 장관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우리 그 호남에서 갈 걸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뭐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어쨌거나 참 저는 그 농망법이라고 뭐 네이밍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절을 하시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양곡관리법이 이게 문제가 될 건데 뭐 제 아무리 보완책을 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분식을 하고 화장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하고 뭐 기재부 장관하고 요런 쪽은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일각에서는 뭐냐면 이제 기재부도 이게 좀 많이 분화가 될 것 같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 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빠르면은 속도를 좀 내면은 뭐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검찰 해체법, 그걸 석 달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이제 석 달이면은 9월 말쯤 될 것이고, 그러면 봄만 되면 그 법이 되면은 그 다음엔 뭐 이게 무슨 외과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막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그냥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해체하는 거, 철거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광주 동구 학동인가요? 거기서 5층짜리 건물 철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는 버스 때려서 승객 9명인가가 뭐 돌아가시고요. 또 다치신 분도 여러 되시고 그래요. 이거 그냥 두드려 부순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그 대들보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구조계산, 중량계산 잘 하고 허물어야지 안 그러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검찰해체법은 딱 무너지기 좋게 돼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수사기관이란 것이 필연적으로 그 성정상, 성질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겹겹이 보안 장치, 감시 장치를 둬야 됩니다. 그걸 다 풀어 제끼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치적인 기구로 만들어 버린다면 아마 수사기관이 비유를 하자면은 맹견한테 입마개 풀고 목줄 풀고 거리로 활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검찰이 한 짓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전 당해야 된다. 당해야 되지만 검찰 당하는 것과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별개거든요. 자칫 국민의 시민의 신체와 재산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수사위원회란 거는 만들면 안 되고요. 그 기능은 원래 검찰이 수사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검찰이 특수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하고 마음대로 뭐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뭐 주물러 가지고 큰일 났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사지휘를 뭐 희한하게 해가지고 뭐 큰 일이 터졌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그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게 바로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엄격한 준사법기관의 법률적인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 지휘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 지휘를 받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런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재앙적인 일로 돌아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9시에 와라. 특검이 그러니까 난 10시에 가겠다. 뭐 이런 거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싸움이죠. 기싸움이죠. 예. 어차피 특검 발족하고 기록 받은 지 뭐 한 이틀 기록 인계받은 지 한 이틀 만에 예.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예. 그 방대한 기록 이틀 만에 그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거기서 수사하던 사람들 다 파견받아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발부돼도 좋고 발부되면 뭐 그냥 데리고 오니까 좋고 발부 안 돼도 기각 사유가 아니 윤 전 대통령이 부르면 나간다고 하는데 뭔 체포를 하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일단 이겼는데 9시에 와라. 그러니까 난 가긴 간다. 그렇지만은 니네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1시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싸움이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법조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많죠. 많아요. 예. 뭐 조금 뭐 센 사람은 뭐 계속 그 날짜 안 되고 뭐 이 날짜가 어떻고 뭐 니네가 날짜 한 3개 줘봐라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임의 수사기 때문에 예.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영장이야 딱 나오면은 강제 수사로 되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피의자 쪽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협조가 그렇게밖에 안 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윤 전 대통령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구속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이 11월까지가 아마 활동 기한일 거예요. 예. 그죠? 170일. 그러면은 11월 정도까지가 활동 기한이면 그 기한 동안 뭐 전반부 후반부 뭐 이거 맨 나중에 구속되고 뭐 어떻게 보세요? 아마 내란 특검으로는 상당히 이런 시기에 다시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김영현 장관한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건수가 많습니다.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그때 마가 선거 그거 뭐 당신이 다 지시한 거 아니냐. 비하포 문제도 있고 그건 증거인멸 뭐 그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김상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그리고 오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환 소장 후보자는 뭐 법원 행정처장까지 아마 맞아요. 대법관 하실 때. 엘리트 코스 다 걸어오셨고 저도 국회 법사위 있을 때 뭐 업무적으로 좀 뵀던 분인데 뭐 온화하신 분이고 아마 뭐 해박하고 그러니까 잘 하실 거예요.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케이스는 많죠.
지법부장은 몇 명 없습니다. 주로 여성들. 예. 그리고 남성들은 고법부장. 고법부장 판사하면 차관급인가요? 그렇죠. 차관급이죠. 그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예. 그 고법하고 지법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승진한 개념이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고법 부장 판사가 되면 예. 검사장과 같이 봅니다. 아, 차관급으로 이렇게 네, 같이 저걸 하는 기사까지 딸려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 특검이 시동이 걸리면 아마 온 관심은 글로 쏠릴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아마 김건희 특검이 더 관심이 될까요? 그렇죠. 내란 그렇죠. 특검은 얼추 다 아는데 김건희 특검은 예를 들어 뭐 나올 거 많죠. 샤넬백이라든가 예. 뭐 고속도로라든가 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백을 바꿔서 신발하고 또 백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돈 못했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웅천 전 의원이었습니다.